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불이 나 아직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재 소실 피해는 없지만 소방대원 1명이 다쳤습니다. 자세한 상황 사회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예나 기자, 진화 작업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나요? 네, 화재는 오늘 아침 8시 40분쯤 발생했는데 낮 12시 30분쯤 큰 불길이 잡혔지만 잔불 진화 작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부에 있던 공사 작업자 6명 중 4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2명은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된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9시 30분쯤 관할 소방서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내리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철근 절단을 위한 용접 작업을 하고 있던 3층에서 시작해 4층으로 옮겨 붙었는데 이후 폭발까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4층에 쌓여있는 공사 자재로 인해 소방대원들이 진입에 어려움을 겪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대원 1명은 낙하물에 맞아 계단에서 떨어지며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박물관 측은 소장고에 보관 중이던 문화재에는 소실이 없는 상태이며 만일에 대비해 지정문화유산 257점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글박물관은 정조의 한글 편지 등 한글 관련 국가유산을 소장 중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간 제기된 재판관 편향성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핵 심판의 본질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따지는 것이지 개인의 성향에 좌우될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다음 주 월요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를 판단합니다.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재판관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헌재 역사상 이런 식으로 어떤 이념적 편향성으로 가득 찬 이런 헌재 재판관들로 구성된 경우가 없었을 겁니다. 헌재는 브리핑을 열고 정치권에서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탄핵 심판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성향을 문제 삼는 건 본질 왜곡이라고도 했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SNS에서 대화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선 10여 년 전 댓글 내용까지 기억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두 사람은 SNS 친구 관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엔군 모독 블로그 논란엔 원문 전체 맥락을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놓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권한쟁의 심판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헌재가 편향성 논란을 공개 반박했지만 논란의 빌미를 자초한 측면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문영배 헌재 소장 대행은 10년 넘게 SNS를 비롯한 온라인 활동을 하며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가 하면 자신이 맡았던 조정 사건에 대한 내용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판사의 온라인 활동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이채린 기자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2013년 부산 고등법원에서 근무하던 당시 SNS에 쓴 글입니다. 2건의 조정 사건을 처리했다며 될 것 같은 사건은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 사건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봐도 피고가 이길 수 없는 사건인데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도 꿈쩍도 안 했단 소회도 함께 적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판사가 업무와 관련된 심증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게 일반적이진 않다고 했고 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스스로 조심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각종 온라인 채널을 운영해온 문 대행이 헌법재판관 취임 이후 블로그에 올린 독후감은 5년간 460건에 달합니다. 판사의 SNS 활동이 논란이 되면서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했지만 권고사항일 뿐이고 헌법재판관에겐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측은 재판관의 SNS 사용은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재판관 개인의 의견과 탄핵 심판의 본질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네, 리포트에서 보신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들 모시고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 재판관 개인 성향이 탄핵 심판 결론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건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 성향대로 한다고 하면 모든 헌법재판 결과가 진보, 중도, 보수에 따라 정확히 갈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을 비롯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있고요, 권한쟁의 심판도 있고 하지만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이 남양주 씨와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에서 문영배 당시 재판관은 남양주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성향이나 또 아니면 친분 관계가 전혀 재판 결과에 관여될 수 없다고 봐야 되고요. 단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보면 당시는 재판관 성향을 굳이 분류하면 보수가 6이었고 진보가 2였습니다. 절대 탄핵이 인용될 수 없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탄핵 심판이든 아니면 헌법재판이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헌법 원칙에 따라서 헌법 위반 여부라든가 법률 위반 여부 또 위헌성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지 개인적 성향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면 이 헌법 체제가 존재하기가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변호사님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네. 조 변호사님 말씀을 정말 신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결정을 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심리를 하면서 문영배 권한 대행,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법정에서 일하지 말란 말이냐? 그리고 또 왜 민주당은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느냐라고 굉장히 질타를 해서 저것이 국민이 보는 시선이다라고 저는 믿었었는데 뚜껑을 열고 봤더니만 문영배 방통위원장,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 같은 경우에도 탄핵 찬성한다는 결과를 내놓고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심증을 드러내지 않지만 그 질문이나 묻는 취지에 비추어서 본인의 어떤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결국 이틀, 3일 일하고 결국은 탄핵돼가지고 뭐를 잘못했다는지 그 정도를 가지고 탄핵 결정을 한다? 저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는데 4대 4로 갈렸는데 그 나머지 이 탄핵을 인용했는 분들을 보았더니만 대부분 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에서 추천했는 분들이 그와 같은 결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선입견을 가졌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정도,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처럼 정말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나뉘는 사안은 사실상 탄핵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구나. 더불어서 정계선 후보자, 지금 이젠 배치를 달았습니다만 지난번 국회 청문회에서도 탄핵이 위헌이냐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물었을 때 탄핵은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결과에 대한 예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얘기하는 재척, 기피, 한마디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따라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 질문도 좀 두 분한테 차례로 드리고 싶은데 저희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문영대 권한대행이 10년 넘게 온라인 활동을 하면서 좀 정치 성향을 드러냈고 본인이 맡았던 사건에 대한 심증도 올렸거든요. 논란을 자초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논란을 자초했죠. 이 정도면은 이른바 소셜미디어 중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판사 임명된 다음에 정치에 무관심하다, 정치인과 교류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법 연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그 당시에 올린 글을 보면은 전체 3,000명 중에 3%, 그러니까 한 90명 정도 전후의 어떤 그런 그 판사들이 우리법 연구회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정말 그 지금 거의 4명 내지 5명 가까이가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금 추천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4년 전 법원으로부터 지금 판사로 있다가 변호사로 왔다가 가는 것도 아니고 판사로 있다가 바로 그냥 민주당 출신의 어떤 국회의원으로 어떻게 보면 그 공천을 받고 네. 더불어서 그 청와대로 바로 어떻게 보면 공직기관 비서관이나 이런 부분으로 보는 그 회원들이 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정치와 무관한 건지, 지금 그 본인이 그 소셜 미디어에 1,500건 이상 쓰고 있고 본인이 헌법재판관이 된 이후에 독후감이 한 460건 되는데 그것을 분석해 봤더니만 4권 중에 1권 정도는 정치 사회와 관련된 이슈를 엄청나게 읽었고, 더불어서 민주당 때의 어떤 그 고위직을 지냈던 검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척을 진 그런 분들이 쓴 책들을 줄줄이 읽으면서 글을 올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강력하게 보여주는 간접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저도 사법연수원 동기라든가 선후배가 이 소셜 미디어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대부분 다 이른바 눈팅, 어떻게 네네. 쓰는지 그냥 네. 읽기만 하고 본인의 어떤 운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있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정치적 글을 줄줄이 올리고 본인이 어떤 심리를 했던 사건에 대해서 후일담을 남기는 일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영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지금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고 그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재명 대표와 소셜미디어에 주고받은 내용, 마라님 안부 전해달라. 그것이 대표적으로 우리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친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 중에 다만 뭐 업로드를 빈번하게 한다고 해서 그걸 SNS 중독으로 귀결할 수 없기 제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아무 근거 없이 그 헌법재판소의 지금 심판 절차 또 결과에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 근거를 얘기하셔야죠. SNS 글 올린 것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치적인 성향의 글도 있을 수 있고 일상적 소외도 있고 독소에 대한 감상문도 있습니다. 근데 글 올린 것 자체로 지금 비판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글이나 어떠한 성향 때문에 이 재판에 불공정하게 진행하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염려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공격인 거죠. 대표적으로 유엔군 이 그 관련된 글에서도 보면 전체 맥락도 구체 전체 문장을 보면 유엔군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네. 이 전쟁 관련돼서 북한의 책임론을 언급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다 앞뒤 삭제하고 유엔군에 대한 비판인 것처럼 이 내용을 왜곡하고 있고요. 그리고 SNS 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한번 진짜 보고 비판한지 모르겠습니다. 글 올렸다는 것 자체 외에 어떤 글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이번 탄핵 심판 절차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비판하셔야죠. 그리고 뭐 관련돼서 조정 사건 진행 관련해서도 사건 관련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직접적으로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게 아닌 한 어떤 조정 사건을 진행한 소회 정도로 올린 글 가지고 이 자체가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고요. 과거에 문영배 재판 관련해서 이런 글들이나 이렇게 나오면 판사가 국민들과 소통한다고 해서 오히려 칭송하고 긍정적 평가들이 더 많았습니다. 갑자기 이게 왜 문제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편향성 논란은 여야의 공방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 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 사법 카르텔이 있습니다. 행정, 사법, 입법,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민주당식 독재의 길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활동을 문제 삼아 편파 꼬리표를 붙여서 탄핵 심판 불복 시나리오에 밑밥을 까는 저열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틈만 나면 우리법 연구회를 들먹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 주장의 요지는 헌법재판관의 편파 꼬리를 붙여서 공정성 트집을 잡고 있다. 뭐 탄핵 심판 불복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부에 대한 재판 기피 신청을 하면은 그 판결에 대한 불복의 밑자락 깔기입니까?
본질을 보지 않고 엉뚱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시각으로 편향되게 본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어떤 그 정치적 편향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화영 어떻게 보면 부지사의 사건을 재판한 그 재판부에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유로 해서 제척 기피 신청을 하고 법원이 받아들인 것처럼 네. 이번 또한 똑같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법 연구회가 지금 걸어온 그 길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진숙 재판 어떻게 보면 그 방통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결정을 봤을 때에 과연 지금 그 헌법재판소법이 얘기하고 있는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오히려 정말 많은 국민들 단순히 보수를 지지하는 측면뿐만 아니고 중도 보수까지도 있는 많은 사람들도 지금 그 이진숙 재판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네. 결과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경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제척 기피,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더불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제척 기피 다 해버리면 누가 재판하느냐, 손은 누가 키우느냐 그런 것에 대한 그 한계로서 많은 재판관 중에 제척 기피는 2명까지만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다 있습니다. 예. 마치 제척 기피 돼버리면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그 공정성을 유지할 때에 재판부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한계 규정까지 벌써 헌법재판소법에 다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이 사건을 진행해 준다고 하면은 거기에 우리는 승복, 인용이든 탄핵이든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자는 취지인 것이지 불복하자는 취지가 아닌 것이죠. 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 헌재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재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게 위헌인지 아닌지 결론을 내놓는데요. 이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최상목 대행이 바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도입을 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래 헌법 111조의 헌법재판관 임명 규정 자체가 국회가 선출한 몫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돼 있지 이것을 재량으로 해서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부여돼 있지 않습니다. 네. 당연히 임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3인 공석에 대해서 임명하라는 요구를 계속 해왔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국회 합의라는 이 법적 절차에 이 규정되지 않은 조건을 내세우면서 임명하지 않는 거거든요. 결국에 지금 위헌 법률 헌법재판까지 왔고 권한쟁의 심판도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네. 있는데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당연히 임명해야 되고요. 국회가 제기한 아마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주문 그 신청 주문 자체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마은혁 재판관의 헌법재판관 지위를 확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 판결 자체로 인용이 된다고 하면 지위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형식적 임명 절차로서라도 최상목 대행은 당연히 임명해야 되는 거고요. 네. 임명을 안 할 어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에 임명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명백히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이분과 관련해서도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민주당과 같은 법률 해석은 헌법을 오독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이제 그 헌법기관 중에 헌법에 보면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지금 그 헌법재판소 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9명인데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가, 그리고 3명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 그러니까 대법원장 그리고 또 그 국회 그리고 대통령이 3명씩 추천하는 건 맞지만 그 9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추천하는 것과 임명권이 완전히 분리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확인이다라는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내지 대통령 권한 내행이 임명할지 여부는 대통령의 결정사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상황도 좀 살펴보죠. 오늘 아침 윤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라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윤 대통령도 내란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자, 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입법 독주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했으면서 대통령의 6시간 계엄에 대해서 지나치게 흥분하고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탄핵 심판 변론, 공개된 3사의 변론 내용만 보더라도 저런 주장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지 바로 확인이 됩니다. 네. 내각제라는 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 군이 투입됐고요. 2시간짜리라고 주장하는데 실제 국회의원의 체포 지시가 있었고 최근에 나오는 내용들에 의하면 수방사 벙커에 국회의원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장 지휘관들 사이에 오고 간 이 녹취 내용이 검찰 수사가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하고 김영현 장관을 통해서 곽종근 또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현장 지휘관까지 내려간 지시는 분명히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군 투입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 자체가 모두 이 영상으로 중계 녹화돼 있어서 국민들이 다 지켜봤고 또 국회의 그 국조특위를 통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정확하게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2시간짜리 내란인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했고 만약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국민들 전체 우리 또 헌정사의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분명한 내란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들도 상식 수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저런 주장을 장외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결국 헌법재판소든 형사재판 절차에서든 무죄라든가 파면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저런 여론전을 통해서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시도로 보이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네,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이죠. 탄핵 심판 5, 6차 변론이 열리는데 윤 대통령도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진우 여인영 전 사령관이나 홍장원 전 차장 등 윤 대통령 지시를 폭로했던 이들과 마주하는 상황인데 어떤 전략으로 나설 거라고 보시는지요? 어떤 전략이 아니고 진실 전략인 것이죠. 예. 아시다시피 지금 그 곽종근 특전 사령관이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의원들 개인 홈페이지, 개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네. 본인이 그때 상황을 얘기를 할 때에 요원 그리고 인원을 빼내라 이렇게 했는데 옆에서 민주당 의원이 다그쳤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그렇게 하니까 그 주장에 오염이 돼가지고 바로 진술을 바꿔서 인원이 아니고 국회의원을 빼내라 이런 식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요원을 빼내는 거하고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는 것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반대 신문권 보장입니다. 그거는 근데 임병주 의원의 유튜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오염됐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예.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반대 신문권 보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어떤 형사재판에서 요체는 반대 신문권, 한마디로 대질 신문이나 그것을 통해 가지고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곽종근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법정에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물어서 그때 법정에서 임의롭게 진술했던 것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것을 보고 실체적 진실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 네. 어떤 사건 직후에 다 구속되니까 그렇게 돼서 나살고 싶다는 그런 상황에서 진술하는 것보다는 법정에서 공개된 법정에서 진실되게 네. 양측이 공방하는 속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략이 문제가 아니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그 절차, 반대 신분권 보장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재판도 좀 살펴보면 원래 탄핵 심판 변론이 오후 2시에 시작했는데 이게 10시로 당겨지고 4명의 증인이 7차 변론에는 1시간 반 간격으로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속도를 좀 내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일까요? 그렇습니다. 탄핵 심판 절차 개시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분명했고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거고 네. 과정에서 초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던 윤석열 대통령 측이 추가적인 증인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을 또 압축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으로 시간을 당겨서 충분히 지금 방어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당연히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 주신문이 이루어지면 윤석열 대통령 반대신문을 진행할 거고요. 또 재주신문, 재반대신문에서 계속 연결될 겁니다. 물론 시간 제한은 있지만 지난번 근데 4차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 과정을 보면 겨우 나올 수 있는 그 질문이라는 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이 주장을 반복한다고 하면 그런 방식의 증인신문을 한다 한들 지금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의 주장을 재판관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함께 형사재판도 동시에 준비를 하는 상황인데 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같은 재판부로 정해졌어요. 배경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판결이 확정이 됐다. 그러면은
아마 선입견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 네. 대표가 재판부 기피, 회피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 네. 결국 그 기소된 범죄 자체가 이른바 내란 수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공범 사건을 한 번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결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재판부를 제척 기피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서 있는 그대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그런 노력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경비 행기가 건물들이 밀집한 번화가에 추락했습니다.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워싱턴 DC에서 여객기와 군 헬기가 충돌해 추락한 뒤 이틀 만에 항공기 사고가 또 났습니다.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중에서 하얀 물체가 땅으로 떨어지더니 거대한 화염과 함께 폭발합니다. 또 다른 영상에선 폭격을 맞은 듯 굉음과 함께 불기둥이 솟구칩니다. 현지 시간 31일 오후 6시쯤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소형 항공기가 쇼핑몰 인근 번화가로 추락했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공항에서 이륙 후 약 30초 만에 레이더에서 사라졌고 이후 곧바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필라델피아 당국은 비행기에 6명이 탑승해 있었고 정확한 사상자 수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인명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항공기 추락으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주택 최소 한 채와 차량 여러 대가 불에 탔다고 미 언론은 전했습니다. 사고 지점에는 대형 백화점과 상점, 식당 등이 모여 있어 도로에 있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비상관리국은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주변 도로를 폐쇄했습니다. 이번 추락 사고는 워싱턴 DC 인근 공항에서 여객기와 군용 헬기가 충돌해 67명이 숨진 지 이틀 만에 발생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2월의 첫날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호남 지방은 오늘 저녁까지, 영남과 제주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남과 영남에 최대 20mm, 제주에 최대 30mm, 호남과 영남 내륙에는 1cm 안팎, 제주 산지에는 최대 5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중부지방 하늘은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고 남부지방은 종일 흐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에는 낮 한때 초미세먼지가 나쁨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7도, 대전 8도, 부산 9도 예상됩니다. 절기 입춘인 월요일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파 속에 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눈도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2월 1일 토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